안녕하세요. 김택환입니다. 제 인연이 있는 우리 한민구 사장님 초청해서 고맙고, 우리 특히 또 이병준 선생님 또 이렇게 저희한테 또 이렇게 다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I have dream. 여러분도 꿈을 갖고 계시죠? 예. 저는 꿈이 세 가지가 아직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이 넥스트 코리아 비욘드 점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독일을 뛰어넘을까? 그래서 그걸 제가 4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독일에서 박사학위도 따고, 또 독일에서 수없이 취재하기도 하고, 독일의 빌리 브란트부터 지난 총리까지 다 만나기도 하고, 기업 회장들도, 언론사 사장들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일을 뛰어넘을까? 그거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두 번째 꿈은 이 분단된 나라가 어떻게 하면 평화 통일을 할까? 이 평화 통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 할아버지가 뭐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김춘추가 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제가 독일 유학할 때 당시 그 독일 통일을 이룩한 헬무트 콜이라고 있어요. 헬무트 콜 총리의 바로 이 자문 교수가 제 지도교였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되는 전 과정을 생생하게 다 봤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부러움을 갖고 봤지만, 지금은 그 당시 생각으로 우리가 통일되면 독일보다 더 멋진 통일을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 마지막 꿈은, 원래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반도는 맨날 강대국한테 침략받는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반도가 원래 말은 길땅입니다. 길땅. 반도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네덜란드, 오늘날 스칸디네비아까지 반도에서 신문명이 꼽혔어요. 이제 신문명이 꼽힐 때가 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고, 제가 유학 갔던 독일, 또 제가 살았던 미국, 이분들이 이민 오고 싶은 나라, 유학 오고 싶은 나라 만들면서 저는 이제 단식으로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보통 박수 한번 치는데 이거 너무 깜깜하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독일이 왜 강한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일을 또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한테 40년 동안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이 사투리로 디비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 첫째 대전환이 뭐냐면 세계화 네트워크화인데, 이걸 지금 트럼프가 또 뒤집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소저 출산 고령화로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 위기, 그죠? 느끼시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열대야만 60일이었어요. 60일. 그래서 해수욕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해수욕장이 뜨거워서 못 가요. 그래서 대박 치고 있는 데가 대관령 쪽입니다. 거기 가면 열대야가 없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산업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난 전주한테 기회라고 보고 있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한반도 상공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어디로 할 것인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IMF보다도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어디로 가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맨날 이제 일상적으로 듣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AI라는 엄청난 대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 모르냐? 그 기술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이 5가지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어느 개인, 어느 기업,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이든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 5가지 변화에서 지도자가 아니면 CEO가 또 개인 가정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대처하느냐가 바로 미래가 달려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독일이 왜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는가, 제가 제 개인 돈을 들여서 리얼미터에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그전에는 미국, 캐나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독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독일이 많이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심플합니다. 독일은 평화통일도였고 유럽의 최강자고 그죠? 가장 행복하게 잘 살고 학생 천국이고 복지 천국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들 그 다음에 미국으로 쭉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를 배움을 넘어서 뛰어넘어야 중국과 일본하고 맞붙어도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는 걸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저보고 법륜 스님이 하는 그 본윤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분을 저를 한 3번 특강했는데 지금 통일 의병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들한테 특강하니까 이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는데 저랑 같이 독일 통일의 길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멘토 교수로 가서 이게 그 유명한 프랑키르시라고 성모교회입니다. 성모교회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폭탄을 엄청나게 무자빌로 해서 완전히 폭파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일되고 난 뒤에 벽돌 한 장 한 장에서 쌓은 아주 아름다운 유명한 이 드레스덴에 있는 성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통일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또 통일의병들 가지고 이제 갔던 그 장소에서 그럼 독일이 왜 강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축구로 따지면 축구가 중앙 돌파만 하는 실력은 별로 약합니다. 축구는 운동장은 최대한 많이 쓰는 감독이 유능합니다. 그 라이트 윙, 레프트 윙도 활용하고 중앙 돌파도 하고 한마디로 하면 그라운드를 넓게 써야 되듯이 전 세계적으로 땅을 넓게 쓰는 국가들이 연방국가고 그 나라들이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연방국가입니다. 독일도 연방국가고 스위스도 연방국가인데 우리는 모든 게 서울공화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전국이 골고루 잘 삽니다. 잘 살고 그다음에 여러분 복지제도 잘 돼 있죠. 평화통일도 했죠. 오늘날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도 잘 가고 있는 이러한 나라가 이제 독일이 이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제가 5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첫째 보시면 독일이 왜 강한가? 바로 여기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독일은 수천만을 죽인 전범국가였죠. 그죠? 히틀러가 그야말로 아주 평화적으로 정권을 잡아서 전 세계를 그야말로 전쟁의 도가니로 갔던 이 나라가 하이 히틀러 이 나라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그죠? 이 후르쇼프하고 동독의 이 호네커하고 둘이가 사람들이 게이인 줄 아는데 게이가 아니고 이렇게 소련과 구동독이 형제의 나라다 그러면서 둘이 막 뽀뽀하고 이럽니다. 키스하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독일이 어떻게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을 했고 유럽의 최강국이 됐을까? 첫째도 두 번째 정치 리더십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독일 9명의 평균 10년씩 잡았어요. 2차 세계대전에 가장 위대한 리더의 유럽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의 여러분 알지만 처칠이고 그죠? 프랑스의 드골이고 독일의 아데나우가 있었는데 이 3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방송 마이크를 다 갖다 댑니다. 갖다 대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덕목이 뭐냐? 물었더니만 3사람이 똑같이 대답해요. 한 번도 맞추죠.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용기가 뭐냐? 첫째, 나를 헌신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내 가족, 우리 많은 대통령 아들 깜빡 보냈잖아요. 이제 내 패거리 이거리 아니고 나를 헌신할 줄 아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기는 뭐냐면 약자를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용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강자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말로 덴노호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이 3가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다. 그걸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이 독일의 지도자들은 지금 9명이 평균 10년씩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좌우가 정권 교체를 하면서 서로 잘하게 경쟁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못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 잘하게 경쟁하면서 보시지만 인류 정치 지도자의 계보를 만들고 위대한 아데나우어가 14년 동안 집권하고 메르켈이 16년 집권하는데 전부 다 개인 집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전기, 수도가 자기 개인 돈을 내고 가정부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들이 솔선수범을 했고, 그래서 위대한 정치 지도자의 계보를 기민당, 그리고 중도 보수죠, 3인당 중도 진보가 중도 좌파가 만들면서 이들은 독일의 나라의 국가적 비전을 하나하나 다 성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독일의 슬로건은 뭐냐? 여러분 보시지만 하지만 볼슈탄드 퓨어 알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두가 번영을 누리는 나라를 내세워서 좌파, 그러니까 정파 상관없이 모든 정치는 이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죠? 대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국힘과 민주가 그야말로 자기네들의 계파 패거리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공동정부를 꾸려왔고, 지금 4번째, 이번에 5번째 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다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지만 이 8명의 리더가, 이 정말 10명의 리더, 이번에 아주 총리로 프리드리 메르츠라고 취임을 안 했습니다. 이제 대연정이 이제 성사되었는데, 리더마다 자기만의 시대 정신과 자기만의 리더십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국의 아버지 지역에 있는 코나드 아데나우부터 이제 라인강의 기적 에르하르트, 대연정의 기진고 동방정책, 우리가 그 DJ가 본땄던 햇백 정책의 그 빌리 브란트 위대한, 그 다음에 복지국가, 그 다음에 독일 통일, 그 다음에 이 사회개혁, 유럽 통합, 신호동 연정까지 이들은 오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그들은 통일까지 가능했고, 가장 강국이 되었고, 가장 복지국가가 되었고, 가장 학생천국이 이들은 되어왔던 가장 핵심은 이 바로 리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주요 정책은 정치적 정적이었지만 이들은 그걸 승계를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독일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을 지금 꼽으라면 독일 역사 2000 얼마 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데나우가 나옵니다. 이분이 그때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빌리 브란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빌리 브란트가 그 만든 위대한 동방정책 아시죠? 그죠? 우리 햇볕 정책은 마찬가지인데 이 동방정책을 그 다음 정치적 정적이었던 헬무트 콜이 이어받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빌리 브란트가 총리로서 전임자인데 독일은 바로 자기 그 전에도 정치적 정적이었지만 이 빌리 브란트가 은퇴하고 헬무트 콜이 정권을 잡고 정기적으로 빌리 브란트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야말로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동방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한 결과 누구도 따먹을 수 없는 통일의 주역이라는 그 역사적인 위대함을 따먹은 거예요. 바로 헬무트 콜. 그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이 컸던 겁니다. 우리 대통령들, 지도자들에 비해서. 그러면서 빌리 브란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만난 사람이 누구냐? 헬무트 콜입니다. 내가 이 나라 총리를 마지막으로 맞고 죽어야지. 그런데 아파했는데 마지막 맞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양복을 입고 악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죽습니다. 이 위대함이 그야말로 정치적 정적보다도 내가 훌륭한 이전의 선임자였으면 찾아가서 배우고 존경해주는 이 문화가 우리 같은 정정의 문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슈레더가 이분이 장가를 5번 갔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5번째 분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김소연 대표라고 한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3인당을 위할 것인가, 자기 당을 위해 나라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하르츠 피어라는 그야 뭐 아젠다 2010을 합니다. 정권은 뺏기지 마. 독일은 한자에서 구해내는 겁니다. 그 결실을 가장 잘 본 게 바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였고, 그래서 독일은 다시 한번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계파, 자기 자식 이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들을 우선시하는 이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단 대립도 없고 양극화도 없고 그야말로 유럽의 최강국으로 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시면 독일은 한 번도 단일 정당이 집권한 적이 없어요. 57년대에 아데나우어가 정치를 하도 잘했어. 우리 같으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단독 정부를 꾸릴 수도 있었는데 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들의 통큼이고, 아데나우어가 얼마나 이분이 대단했던 분이냐면 오늘날의 독일의 초석을 다 쌓았는데, 전쟁 포로로 당시 소련의 그 아시안 러시아 시베리아 탄광에 5만 명이 있었어요. 5만 명이. 이분을 국교 수교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백지수표를 줍니다. 주고 그 5만 명을 기차로 태우고 옵니다. 그때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웁니다. 지도자는 이렇구나. 그래서 한 정부에서도 협력과 경쟁을 같이 하면서 누가 더 많이 실적을 내고 국민들을 더 평화롭게 하느냐가 바로 이 연정의 투명성과 깨끗한 정부와, 우리는 항상 정권 바뀌면 뭐 적폐청산에 뭐니 해갖고 전 정권 때려잡는 부패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히틀러 시대 때문에 거치면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들은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나라는 땅을 넓게 쓰는, 오히려 지방이 더 잘 사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걸 한마디로 연방국가라 그러고, 중앙공무원을 어떻게 뽑느냐? 지역 할당제로 뽑습니다. 고시로 뽑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북 인구수에다 몇 %, 그러면 그분들이 중앙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방정부 공무원 되면 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이 있다면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상원이 있는 겁니다. 상원이 지역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지역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분이 하원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정책을 펴겠어요? 당연히 내 지역을 위해서 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도 베를린이, 우리 같은 서울이 뮌헨이나 전주나 여기보다 더 쌉니다. 왜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더 살기 좋은 지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 16개 주가 주지사들이 주정부가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산업적으로도 경쟁, 교육으로도 경쟁, 뭐 문화 스포츠로도 경쟁, 이렇게 해서 독일 분데스리가 아시지요, 그죠? 그 바이에른 뮌헨도 있고 김민재가 뛰는, 그다음 차범근 씨가 뛰던 이제 레버쿠젠, 이런 데가 이제 같이 경쟁을 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그리고 이제 세금을, 예를 들어 강남에 세금을 많이 거치면 그걸 저들이 쓰는 게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못 사는 지역에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래서 세금 전체가, 우린 객차 굉장히 95%를 다 맞춰 놓습니다. 5%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이 잘 사는 나라를 이제 이들을 만들어 갔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독일의 국가 슬로건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실제 그걸 이들은 노력했고, 그래서 하나가 사회보장제도고, 하나가 뭐냐, 시장경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해 주는 게 사회적 시장경제고, 오늘날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런 용어가 이제 여기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 노동이사라는 제도를 겨우 이제 만들어졌는데, 노사공동결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독교 사상입니다. 공동체가 같이 운영하고 같이 더불어가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파업이 가장 없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12법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로 가는 기본 틀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고, 내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 복지국가의 완벽성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첫째, 내가 아파서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게 국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의 또 하나의 실천 전략으로, 이 3대 전략을 이들은 국가 경영 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쭉 보시면 일자리, 건강, 연금 쭉 해서 우리는 아주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데 5대 간병 보험까지 이들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또 하나는 사무의 나라입니다. 사무이 뭐냐? 입시도 없고, 또 우리 같이 만약에 선행학습하면 그 학생이 못 견뎌냅니다.
그다음에 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대학 등록금도 없고 사교육비도 없고 그다음에 입시지옥도 없고 학교 폭력이 없습니다. 내 친구 하나가 특파원을 하면서 한국에서 아가 끌렁끌렁했어요. 끌렁끌렁했는데 그거 가서 집박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첫째 선생님이 불렀어요. 불러갖고 여기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또막 한국 장난치고 그러다가 교장 선생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는 옐로 카드인데 한 번만 더 폭력을 쓰게 되면 100km 이상 전학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퇴학당해서 그걸로 가야 된다. 제가 한국 가서 이걸 특강하니까 한국 학부모가 아이들끼리 좀 패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다르구나.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특파원 끝나고 한국 왔어요. 한국 왔는데 뭐 독일 생활하다가 한국 학교 가는 게 맨날 조 터지는 거야 이제. 조 터지는 거 화가 나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왜 때리나 한테 벌을 안 주냐 이러니까 원래 아들은 맞고 때리면서 친해집니다. 이게 이제 학교의 우리나라의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제 지금 이미지화 되고 이게 이제 극단화로 가니까 지금 학생들이 또 선생님한테 감히 어떻게 주먹질 독일에 사다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 가도록 하는 이 잘못된 교육 현실이 바로 이들은 히틀러를 겪으면서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이들은 겪으면서 이런 사무의 나라를 만들었고 이 사무의 나라를 만드는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좋고 휴가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왜 휴가가 많아야 됩니까,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창의적으로 하면 좀 쉬면서 책도 많이 읽고 술도 마시고 푹 쉬다 보면 한 달 정도 쉬면 사람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서 9월, 10월에 가장 생산적인 기간이 된다고 독일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들은 이제 평화 통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들은 이제 평화 통일을 했을까? 이게 역사의 축복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만약에 지금 푸틴이 있었으면 독일 통일 못했어요. 저도 푸틴 직접 만나봤는데 바늘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와. 그래서 동독의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독일 정치 리더십, 좌우가 같이 가 마지막에 이제 미국도 주변국들이 공산주의였지만 체코라든지 헝가리가 동독을 도운 게 아니고 서독을 도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잡아챘죠. 이제. 그래서 이 시작은 바로 그야말로 이제 독일이 홀로코스트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운동을 하셨냐면 반 히틀러 레지스탕스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독립운동, 반일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독일이 전쟁국가가 아닌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래서 독일 당시 신문들 일면 톱이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될 사람이 독일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다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한 장의 이미지로 독일은 전범국가에서 그야말로 반성과 평화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우리도 이런 지도자가 과감한 퍼포먼스가 용기가 필요한데 그게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지도자의 통이 얼마나 큰지가 바로 이제 비교되는 일본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첫 남북 정상인데 이미 30년 전에 70년에 정상회담을 했었어요. 빌리 브란트가 위대한 거는 실핏줄부터 이은 겁니다. 이산가족, 동서독, 인민들의 교류, 과학기술 교류, 의학 교류, 정권이 누구 잡아도 뒤돌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하고 그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방송까지 서로 보게 하는 이걸 72년도에 이미 만들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나서서 동독에 정치범들이 많았어요. 정부에서 반정부 투쟁을 하니까 동독 교회들이 가서 그분들 돈으로 다 사버립니다. 그걸 프라이카프라고 이제. 그러니까 동독에서 용기 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독에 돈 주고 사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신필줄을 연결했고 우리는 위에서 국민 세금으로 잔치만 많이 했던 거죠. 이게 아주 근본 차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헬무트 콜이 동대 호네커를 만났는데 방문을 했는데 그냥 백지수표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백지 수출에 10억 달러, 지금도 돈 어마어마한 거죠. 몇백억 달러를 동독에 무상 지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대신에 동독 문을 열게 만드는 거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본주의 돈이 들어가면 고랑이 생기고 강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들은 만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보험을 교회가 앞장서서 사고 이런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독 지역에 천문학적인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구동독 지역이 서독을 따라왔어요. 여기에 계시는 분이 독일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그냥 자기 부인하고 안 살고 그 여자친구하고 살아요. 그 정도로 간용이 톨러란스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저보고 만나자고 제가 이제 독일 대통령하고 대담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이분은 구동독 출신이에요. 구동독 출신 처음 대통령 돼갖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일했던. 그래서 여기 아까도 봤지만 이제 그래서 드레스덴 라이프치히가 새로운 산업 도시로 지금 해서 천문학적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EU가 영국까지 28개 나라인데 브렉시트로 27개 나라가 유로라는 단일 경제 공동체로 가장 큰 나라로 이들은 이제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지만 7개 나라가 이제 국경을 둘러싸고 있는데 독일이 중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이 뭐냐? 독일이 전쟁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전쟁, 밤만 전쟁하고 때마다 되면 전쟁하고 막. 왜냐하면 지가 먹히느냐 먹느냐입니다. 나폴레옹이 한번 휩쓸고 가고 여기서 한번 휩쓸고 가고, 그래서 수없는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들은 이제 다시 통일까지 해서 이제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단일권이 됐는데,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책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EU를 두고 아주 재미있는 그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네들도 무기를 쥐고 있는 거고. 근데 트럼프는 EU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그야말로 무임승차. 그러니까 그 돈 버는 기계들이지 그야말로 스스로 자강, 국방을 푸틴 하나 못 막는. 그리고 이제 초식 동물이라고 이제 미국 착취자라고까지 막 EU를 비판합니다. 근데 유럽으로 봐서는 EU라는 게 27개 나라, 28개 나라가 똑똑 뭉치니까 미국의 러시아에 대해서, 특히 여기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들은 레버리지, 협상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별 나라로 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들이 하나하나 쭉 설명하는데, 첫 정상회담 또 30년 늦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은 26년 늦었고, 세 번째 정상회담 다시 31년 늦었고, 쭉 유엔가입도 이미 구동독은 우리 북한이 74년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것도 17년 늦었고, 지금 하나 못한 거는 동독은 이미 74년도에 미국하고 국교 수교를 합니다. 우리도 2000년도에 적어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국교 수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죠. 이제. 그리고 더 아주 주민 왕래는 뭐 우리는 그거는 이미 마음대로 주민 왕래가 가능했고, 우리는 완전히 막혀 있죠, 그죠? 막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방송 청취는 그게 마음대로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경제지원 퍼주기. 그래서 이들은 이제 통일했고, 우리는 아직도 통일을 못 하고 있는 큰 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뭐니 해도 지금 세계 대변혁기의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 중에 신기술 이런 부분은 쭉 보시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따라오고 미국이 앞서가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전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한 독일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국가 프로젝트로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 4.0을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이들은 이미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세계 흐름을 못 보는 그 나라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걸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융복한 클러스터,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4.0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하는 건 더 잘하고 신기술을 통한 신성장 산업을 만드는 이 양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쭉 가면서 독일식 하면서 크게 30가지의 기초 인프라 기술, 그 다음에 핵심 기술, 산업을 영역을 나눠서 이 16개 주가 서로 경쟁하면서 뭘 하냐? 서로 협력하면서 강한 독일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쭉 보시면 자동차 건설 쭉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자동차가 강하고, 어떤 지역은 화학이 강하고, 어떤 지역은 에너지 기술,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러면 전북은 전주의 모델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이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서울에 경기도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보시지만 전국에 골고루 있죠, 그죠? 골고루 있으면서 같이 기술, 랩, R&D 센터.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어디다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번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따야 됩니다. 왜 데이터 센터는 소위 GPU라고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하려면 그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2의 포스코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독일은 이걸 전국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산업만 발전하는 게 중요한 거냐? 노동의 권리, 그죠? 노동권이 중요해서 산업 발전에 따른 1차 생명, 2차 산업혁명, 4차 그러니까 오늘날 아르바이트 4.0까지 해서 이제 신사회적 데이터 앱을 통해서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첫째 AI,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이고, 그 다음에 기업 제품 업그레이드 많이 팔려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와 네트워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데 여기서 얼마나 최고 제품, 최고 서비스를 하느냐. 결과적으로 하이엔드가 갈수록 중요합니다. 로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중국에서도 곧 못해요. 인도로 가기도 했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쪽으로 지금 다 이양하고 있는데 이 함장의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바이엘 회장한테 직접 받은 건데 당신네들은 150년 세계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데 그걸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당신네들의 기본 프레임을 어디서 잡느냐? 그랬더니 네 가지를 본다 그러더라고. 첫째 뭐냐? 기술들이 주요 기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메가 트렌드를 얻으러 가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강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걸 지금 개발하려면 1,000억이 드는데 수익을 거두려면 5년이 걸리는데 기다렸다가 3년 후에 하면 돈은 200억밖에 안 드는데 그 다음 해에 1,000억을 벌 수 있다는 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이 기본을 가지고 이들은 만들어내고 싶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합니다. 사람이 스마트해져야 되고 기업 경영도 보시지만 전략과 조직, 공장, 오퍼레이션, 제품, 데이터 기반 서비스, 임직원 역량들이 전부 다 스마트해지는 게 이제 이 가장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가장 전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멘스라고 들어봤죠, 그죠? 케이블로 시작해서 오늘날 전기 자동차부터 뭐 전기 트램, 그 다음에 기차 이런 데까지 쭉 가는, 이거 보면 이제 로봇,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인공지능 쭉 해서 신기술을 이들은 최대한 많이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서 쭉 보면 크게 큰 5개 영역입니다. 보시지만 이제 전기, 그 다음에 빌딩,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여기에서 다시 사내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버티컬 소프트웨어 쭉 해서 그야말로 자기네들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이제 모델로 유럽 최고의 기업으로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이 대표하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 히든 챔피언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는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요즘 쓰고 있죠, 스타트업. 그거 보면 독일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독일이 기업이 강한 이유가 세계적인 플래그십 기업이 있고 히든 챔피언이 있으면서 이들은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접니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 기자 때 여기 이제 270년 된 그 회장이에요. 이제 파버 카스텔이라고. 파버 카스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연필 회사인데 만년필, 마스카라, 색연필,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나무를 많이 심는.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보고 그 연필 공장 사장하라는데 자기 싫다 그랬대요.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 젊은 날에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손주들이 당신한테 뭐라고 교육시키더냐? 그랬더니 첫째도 공동체, 두 번째도 공동체, 세 번째. 왜 공동체냐? 그랬더니 우리는 히틀러 치하에도 살아남았고 나폴레옹 치하에도 살아남았고 스탈린 치하에도 살아남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임직원과 이웃 지민 시민들이 이 기업만은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때문에 실제 살아남았고, 두 번째로 자기는 공부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3분의 1을 현장에 다닌답니다. 독일에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래서 세계 변화의 트렌드를 이제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R만 뭐합니까? R&D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필 공장 여러분 없는 거 아시죠? 그죠? 다 없습니다. 근데 독일은 우리보다 GDP가 높고 개인 소득이 높는데 연필 공장이 살아있는 겁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명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분 보고 물어봤어요. 이제 당신의 그 경영 철학이 뭐냐? 이게 연필 공장입니다. 연필 공장. 만연필 공장. 성 같지요, 그죠? 브리치 스레트가 아니고, 그죠?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 3대, 4대, 5대에서 일하는데 그거 자부심. 그 다음에 이게 성인데 여기서 총회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잔치 다 공짜로 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는 전통을 이어가는 경쟁력, 그 다음에 최고의 품질, 창조적 혁신, 그 다음 사회적 환경, 이렇게 해서 이 동네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 이 회사에 다니는 데 대한 자부심, 이게 이제 뭐 벤처, 그 다음에 베를린 가서 살 이유가 이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이걸 이제 이들은 이제 문화 창조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ESG 많이 하고 있죠, 그죠? ESG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데가 독일입니다. 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야말로 친환경 기업들을 만들고, 그렇지 않는 제품은 수입도 안 하고 부품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걸 이제 이들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금 세상 판이 뒤비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따끈따끈한 걸 이제, 지금 미국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세게 붙었지요, 그죠?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역시 트럼프가 이긴다는 사람은 한국에 별로 없어요. 전부 시진핑이 이긴다고 보면 조선일보까지 막 써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WTO 체제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가트 체제 WTO 알죠? 우리도 와이스 때 뭐 세계화해서 여기 가입했다고 막 박수치고 막 폭죽도 들다 IMF 막 받아갖고 까양하다가 다시 했는데 DJ가 그나마 살려놓고 갔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AI 인공지능이죠? 기술 패권 막 붙었지요, 그죠? 세게 붙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산업 패권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산업 패권이 뭐냐? 이 한 장의 지도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 그 다음 페이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 독일하고 둘러싸고 있는 이 세 개 나라가 있어요. 미국, 여러분 보시죠, 막.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푸틴, 러시아. 근데 독일이 어떻게 안 보는 기생충 같이 미국한테 핵무장 그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스는 값싼 가스는 러시아 밑에 이제 값싸게 수입했고, 그 다음에 수출은 중국에 엄청나게 아우디부터 BMW, 뭐 벤츠 해서 엄청 돈을 벌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뒤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뒤비지고 있나? 트럼프가 너들이 푸틴 맡아라. 너들이 그 국방비를 5% 올리고, 그 다음에 유럽 너들이 자체적으로 푸틴을 맡아라 해서 군비 확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확 전쟁 때문에 확 끊어버리죠, 에너지. 근데 에너지 값이 폭등했는데 이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중국도 이때까지 막 자동차 수주해서 막 돈 벌었는데, 비아드 아시죠, 그죠? 중국 전기차가 이제 유럽 가서 이제 휩쓸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큰 변화 속에서 이번에 새로 집권한 사람도 중도 우파가 집권했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강한 독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메르켈이 250만 난민들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규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시 EU를 선도하겠다. 그래서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트럼프를 어떻게 맞대응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이들한테는 의해진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미들 파워라고 그랬는데, 얘들은 패권 국가라 그러고, 미들 파워를 대표 국가가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우리 한국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레벨이에요. 근데 우리 정치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 한 명도 없죠, 그죠? 그냥 무조건 미국 친미, 성조기만 흔들면 된 줄 아는데, 이게 이제 지도자로서의 자존감, 자신감, 이 국민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걸 어쨌든 유럽에서는 우리한테 맨날 이야기합니다. 너들 미들 파워다. 일본하고 너무 맞닿아 있지만 안 밀리지 않느냐? 그 정도로 이제
우리한테 대한 독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전망 결과적으로 마가하고 대국 굴기입니다. 대국 굴기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겠다 그러고 미국은 야 그거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 이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 게 지금 세게 붙었어요. 세게 붙었는데 1차로 트럼프가 성공한 건 유럽입니다. 유럽 독일을 포함한 이 길들이기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국방비를 엄청 올렸어요. 국방비를 엄청 그 국방비를 올리면 뭐냐 미국 무기 왕창 사고 그죠? 그 다음에 푸틴을 맡으라고 맡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120 국가들한테 관세 폭탄을 때렸는데 우리부터 시작해서 서로 만나려고 막 줄 서고 있죠, 그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지금 먼저 가면 안 되는데 무조건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중국에 지금 100% 이거 썼는데 100% 지금 145%까지 였는데 그냥 중국은 더 이상 그거 무의미하다. 뭐 안 올리겠다. 그죠? 끝나고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꿈꾸는 거는 중국을 제외한 그야말로 공급망의 새로운 재구조합니다.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일단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도 안 되고 일부 안 좋은 거 있지만 자기네들 홍색망 미국에 대한 홍색망을 만들고 1대1로 만들어서 내수와 그다음에 신기술에 해서 이제 미국하고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째 뭐냐? 강물 자원의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했던 말이 그냥 아니고 그린랜드, 캐나다, 우크라이나 그죠? 그 히토류를 포함한 이 강물 자원의 전쟁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 전쟁에 AI는 미국이 앞서갔는데 중국이 막 따라붙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대한 플랫폼 경제입니다. 산업적 구조인데 이게 지금 원래 미국이 아마존,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걸 다 장악했는데 중국이 알리바바, 텐센트에서 중국 나름대로 세계적인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게 이제 큰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3년이 됐는데 아직 못 끝내고 있어요. 못 끝내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푸틴이 현지에서 그 젤렌스키가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유럽으로서는 젤렌스키가 무릎 꿇으면 다음에 푸틴이 폴란드를 침공한다고 봐요. 그러면 독일 목전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젤렌스키를 끝까지 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빨리 그 유럽 나라들한테 푸틴 맡기고 중국하고 자기는 세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지금 못 끝내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보시지만 전쟁이 딱 오는데 이제 여기 누가 참전했습니까? 북한군이 참전했죠, 그죠? 이제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거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은 노림수가 있고 그야말로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우리는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전쟁이 교착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대충 끝나게 될 겁니다. 끝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고 졌느냐에 손실 계산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독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안보 위기, 무임승차 그죠? 미국의 무임승차에서 위기, 그 다음에 값싼 러시아 에너지, 그 다음에 중국의 과도한 경제 해서 역공습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난민입니다. 250만을 받아서 계속 난민들이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소위 구구 우리만 구구도 아닙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 이 당의 AfD라고 이 당인데 이 당이 2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집권당하고 비슷비슷한데 이 당이 내세우는 건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철수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U 탈퇴예요. EU 탈퇴. 이제 근데 그들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유럽에서 이제 진보냐 보수냐의 기준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으로 변했느냐면 이제 유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는 극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세계주의가 진정한 이제 진보고 좌파고, 근데 세계주의가 트럼프가 지금 무너뜨리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어려움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의 이때까지 승승장구했던 통일 이후에 그 가실이 지금은 잘못된 정책으로 호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독일은 어떻게 가느냐? 할 수 없이 우경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경화는 뭐냐? 사회복지보다도 이제 군비 학창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여차하면 이제 핵무장도 갑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보불전쟁, 전쟁의 트라우마로 이제 주변국들은 야 독일 위험하다. 저 또 하면 또 3차 대전이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런 위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집권한 이 사람이 내건 건 미국 마찬가지로 강한 독일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이제 톨러런스라는 간용의 차이죠. 이제 우리 같으면 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들은 이미 5천억을 군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원전 복귀, 그 다음에 지금 헌법상에 이제 빚이 얼마 지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이제 없앴어요. 깨뜨리고 이제 해서 부채를 하면서 경제 투자를 하면서 이들이 쭉 가는 이제 새로운 이제 독일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지금 이제 뭐 어떤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고 이 현상에서 빨리 깨져야 됩니다. 독일도 이미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강과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가 독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연방국가, 지방이 잘 사는 이 제도로 가야 된다는 걸 이제 쭉 우리가 독일로서 시사점을 얻는 거고.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에게 반도에서 민주주의와 철학이 꼽혔고, 전 반도들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세계 시민과 법적,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민주국가와 항해술, 그 다음에 수많은 반도 네덜란드에서 상업과 자본주의를 꼽혔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노벨 이야기하는 이번에 처음 탔지만 DJ부터 두 번째 탔지만 스칸디나비아에서의 복지와 평화. 그래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어떤 새로운 신문명이 꼽힐까? 그러려면 여처음 첫째도 두 번째 리더입니다. 리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체성과 철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신산업이 꼽히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미래로 갈 것인가? 똑같이 또 과거로 계속 퇴보해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설명드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우리 국민만큼 위대한 국민이 없어요. 그야말로 이 국민들의 위대함을 적어도 부응하는 이런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축적되어 왔느냐? 첫째도 두 번째 에너지가 넘치죠, 그죠? 독일 친구들과 미국 친구들 내보고 그래요. 왜 너가 데모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래요. 뭐 찬반 뭐 찬탁이든 반탁이든 외국 일을 못 합니다. 막 에너지가 넘쳐서 원래 그렇다. 이제 막 양쪽 막 에너지가 넘치고 두 번째요 교육열 그죠?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하는 세계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막 교육열 외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손재주 그죠? 그러니까 좀 많게 나왔지만 이게 의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죠. 그 다음에 수술 잘하고 성형수술 전 세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조업이 발전돼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사그래지는데 전에 같으면 뭐 한 마시면 4차, 5차까지 가고 그죠? 이게 또 노래방 가고 이제 뭐 어쨌든 이게 에너지가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를 이때 또 확 올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마지막으로 어차하면 타는 게 예쁘고 DVV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위대함인데 이게 이제 과학으로 퇴행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에너지를 새롭게 가려면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위대함이 뭐냐? 첫째도 두 번째도 이제 신명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뻥을 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선민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부터 선택됐고 그죠? 하늘나라 간다고. 근데 그걸 디빈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마르틴 루터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이 뭐라고 디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보다 더 힘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 나왔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래서. 그런데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막 뭐라고 되냐면 네가 이 땅에 성실히 열심히 일하면 천국 간다고.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상 확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걸 독일인들이 뒤집어서 나중에 그 히틀러하고 연결돼 있는데 불행하지만 그렇게 창조적 파도로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럼 네가 천국 간다. 그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우리는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어. 그거를 마르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소명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소명의식. 루풍이 하늘이 너를 일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소명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신명의식. 신바람 누구든지 신이 되는 나라예요.
뭐 데모를 하든 뭐든 하든 이제 뭐 이런 위대한 신명의식이 있는 이 나라인데 또 위대한 거는 일본, 중국은 없어요. 이런 게. 우리는 이제 신문명을 꼽힐 수 있는 가장 위대함이 로마도 그런 게 다 있었는데 콩 한 조각도 어떻게 하죠? 나눠 먹는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홍익 인간이 세상에 왜 당신이 태어났느냐? 자식들한테 어떻게 여러분 교육시키지 모르지만 널리 이로운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뭐냐, 개인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이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은 뭐냐? 누구든지 잘 살고 누구든지 교육받고 누구든지 자기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같으면 누구한테 줄 설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여러 번 유럽의 기업인들, 정치인들을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든 챔피언을 찾아서 쭉 갔는데, 여러분 제 말 들으니까 유럽 한번 가고 싶지요? 여러분들한테 투자하고 또 투자해야 돼요. 자기한테 투자해야 자기가 발전해야 자기가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현장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게 현장이 답이 있는 거고 하면 보고 와서 여러분들 우리 한 사장님하고 해서 전주를 2036년에 뭐가 열리죠, 여기야? 역시 이제 10년 남았어요, 그죠? 10년을 이제 유럽 가서 한번 보고, 그 정주영 회장이 따냈던 바덴바덴 알죠? 바덴바덴 서울 올림픽 거기서 따냈거든. 그것도 한번 현장 가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유치 중심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이제는 이제 전주로부터 막바로 세계로 가야 돼. 서울 필요 없어요. 뭐 필요해요, 그죠? 막바로 이제 가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는 한번 그걸 말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야말로 전주로부터 세계로 가는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전북의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는 이런 걸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감사합니다.